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심TV의 김인섭 매니저. 네, 한지훈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김인섭 매니저님을 모시고 네.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투자하시는 우리 불인이 네. 분들을 위한 네. 기초를 좀 물어보려고 우리 김인석 선생님을 내셨는데요. 자, 선생님, 지식산업센터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할까요? 일반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제조업 중심의 소규모 건물들이 점차 커짐에 따라서 이쪽에서 일을 해라. 그럼 너희들한테 혜택을 줄게. 라고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아파트형 공장부터 시작된 지식산업센터죠. 네.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있는 곳들이 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판교 테크노밸리 하면 거의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제조업에서 시작된 공장형 건물들이 모여있는 게 지식산업센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를 네. 알게 됐는데 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주택수가 안 잡히고 네. 전매도 되고 뭐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지식산업센터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건지.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기 좋은 채널이었다면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채널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올리는 영상 같은 맞아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시면 뭐 지식산업센터는 뭐냐, 네. 그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는 뭐 종류가 뭐가 있느냐, 내가 이거는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처음이라.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찍는 영상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전매라는 거는 제 영상이나 저희 부동산 313 아마 한스타일즈 채널 보시면 많이 올라와져 있는데 전매는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 협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될 수 있는 건데 이 전매가 된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주택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주택 규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인 전매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부지가 준주거 지역이고 자족시설이나 이런 용지구나. 것처럼 일반 주거 용지가 아니에요. 일반 주거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에 들어가지 않고 건축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지 자체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은 이제 공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투자들 하셨을까요? 투자 방향성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이 지식산업센터가 있었고 네. 오피스 빌딩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더 곽강을 받고 사람들이 이목이 쏠리는 이유가 단 하나예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법으로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 3법이 기본 권리죠. 뭐 편하게 좀 저 불인이라 알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좀 더 쉽게 풀이해 주세요. 네. 의식주,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의식주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주, 네. 집. 집이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그런 규제들을 소위 말해서 빡세게 그쵸. 잠궈놨단 말이에요. 오피스텔까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택수에 산정이 안 됐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나 아파텔이라고 불리우는 곳들로 주택 쪽으로 아파트는 못 사니 아파텔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여서 이것 또한 이제 규제를 해보자라고 해서 관련된 규제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 실입주를 하시는 분들 말고 투자를 주로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도 이제 안 돼? 그럼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네. 업무 빌딩이라든지 그런 지식산업센터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돌리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뭐 그런 사건이라든지 금융위기가 한번 대대적으로 왔을 때 그때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막 꼭지다 라고 하기 전에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그때 이제 많이 물려 계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사태가 조금 해결이 되고 그 묶여있던 게 해소가 되면서 네. 물량 해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이 벌리네? 하고 아름아름
하셨던 분들만. 예, 아름아름 해왔던 이 지식산업센터 분양, 오피스 빌딩 분양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좀 나타나게 된 거죠. 대중적으로 올라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서도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직접 뭐 전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번 걸 눈으로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코인이랑 비슷해요. 실제로 쭉쭉쭉 올라가고 주변에서 돈 벌고. 네, 주변에서 돈 벌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툭 하고 덤비시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자본금 자체가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할 수 있었어요. 뭐 평당가 막 300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뭐 자재값도 오르고 지가 자체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소액으로 할 수 없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투자할 곳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투자한 걸 보고 재미를 보고 나니까 주변에서 막 다 달려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주택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나 업무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돼서 점점 더 유입이 되는 거죠. 네. 코로나일 때 돈을 많이 뿌리고 네.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융통하실 수 있는 분이 꽤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전편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네. 계약부터 입주까지 한번 쭉 설명 좀 쉽게 해주세요. 일단은 요즘에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게 유튜브랑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방이 있겠죠. 그 둘이 요즘에 가장 많이 핫해요. 네. 실제로 정보를 제공받기도 굉장히 편하기도 하고 편하고 빠르고. 내가 직접 대면 서비스가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원하는 정보만 쏙쏙쏙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는 키워드를 카톡방이라든지 유튜브에 쳐보셔서 먼저 이제 정보를 접하셔야 되고 정보를 접하셨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좋은 상담사를 만나셔야 되거든요. 네, 그 상담사를 컨택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하우스라는 게 다 있어요. 아파트만 보통 모델하우스가 있고 오피스텔만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이 있거나 오피스 빌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 빌딩 자체도 모델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죠. 그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직접 방문을 해서 계약을 위해서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며 내가 뭘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상담자분들이 실제로 유니트 투어도 하면서 잘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호실 지정이라고 하죠. 보통 배분을 받는 호실들을 상담사분들 혹은 팀, 본부, 총괄별로 가지고 있어요, 물건들을. 그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호실을 가져갈 수 있게끔 상담을 잘 이끌어내야죠. 투자자 입장에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호실을 받았다면 계약금 입금하시고 구비서류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계약을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네, 이제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중도금 보통 시행사에서 무이자로 대납을 해주고 시행사 보증으로 집단 대출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계약금 치를 돈만 있으면 계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2억짜리면은 한 2천만 원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공사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들을 포함한 그 금액이 시행사에서 집단 대출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한번 일으키게 돼요. 네. 근데 거기에서 예상외로 부결이 많이 뜹니다. 그러니까 부적합이 많이 뜨는 이유가 그 해당 연도에 뭘 많이 대출 해놓은, 쪽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부적격이 뜨고요. 집도 포함되나요? 웬만하면은 포함이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빌렸을 경우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끔 부적격 그렇죠. 판결이 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신용도 보통의 평균치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데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좀 중요해요. 그렇죠. 지식산업센터를 되게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너무 많은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부결이 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자 우리가 2억이라는 물건에 계약금 10% 2천만 원으로 계약을 치르고 네. 그 다음에 사업자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20일 안에 사업자를 내셔야 돼요. 이게 오피스 빌딩과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요. 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뭐 IT 대표적인 게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고요. 입주가 되지 않은 그런 업종들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사업체가 아니더라도 실입주가 아닌 투자자 입장이시면 신규 발행을 하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내가 사업자를 혹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5년 이상이 됐다. 네. 그러면은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어디든 좋네요. 2.3% 그러니까 아, 50%의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딱 2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더 쉽게 생각하면 초기 자금 10% 2천만 원과 이렇게 중도를 무이자로 진행하고 한 2년 3년 정도 통상 걸렸을 때 마지막 잔금이잖아요. 네. 2, 3년은 2천만 원으로 중도까지 실행이 되면 쭉 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잔금이 70%인지 80%인지 아니면 업무지구,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업무용 용지에 여기는 50인지 60인지 여기서 판가름이 좀 많이 나거든요. 저는 이런 이 대출 관련해서 고객님들이랑 상담하다 보면은 되게 아쉬운 게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한다고 하는 게 자기 명의로 50%, 60%, 70%를 안 빌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중도금 대출은 생각하지 마셔라. 그게 몇 퍼센트가 나오든 나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거를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에 따라 예를 들어서 80이라고 가정했을 때 28에 16이죠. 네. 2천 넣고 2천. 난 4천만 있으면 하나 할 수 있네를 확정 지으면 안 돼요. 사실은. 맞아요. 그죠? 네. 중도금 대출은 음. 그냥 2년 반에서 3년 동안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0% 내가 처음에 들어갔고 중도금 대출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중도금 대출 일으키기 위해서 자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퍼센테이지는 생각하지 마셔라 이거예요. 그냥 가서 갖고 자서 사인 한번 하시고 중도금 대출이 안전하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 환급만 받으시는 거예요. 환급 받으시다가 입주장이 열리면은 그때 내 신용도와 이 건물에 대한 감정 평가를 가지고 내가 가던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시행사에서 마련해준 그런 은행권들과 함께 대출 이율과 함께 그렇죠. 대출의 퍼센테이지를 그렇죠. 보시고 대출을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약에 당첨돼도 뭐 5억짜리 집단 대출을 일으킬 수 그렇죠. 있고 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계약금 10%를 치르고 중도금이 진짜 신용불량자 아닌 이상 웬만큼은 다 나와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과 은행이 집단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대출이 70% 나오느냐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에서 40%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처럼 지식산업센터는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대출 퍼센테이지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입주를 하시는 분들한테 팁인데요. 실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출을 퍼센테이지,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율 자체도 낮으니까 그렇죠. 이율이 보통 시중에서 받는 주담대보다 훨씬 쌉니다. 그렇죠. 예. 정부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각 은행마다 다 다르니까 그때 현장마다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그걸 받고 나셔서 내가 내는 월세를 이자 개념으로 낸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죠. 예. 지금 오피스 빌딩 같은 데나 테크노밸리 쪽에 뭐 판교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입주를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임대를 맞춰서 쓰고 계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맞아요. 분양을 받고 실입주를 하시게 되면 이자만 나가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이자를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서 계산을 해봤을 때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여기를 하면서 가격 상승도 덤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차익 실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지식산업센터 사실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 네. 실입주분들이 이런 아파트 공장에 입주하셔서 임대료 내는 것보다 더 싸게 이자를 내면서 네가 사업을 더 크게 영위해서 잘 돼서 나가라. 네, 그거잖아요. 원래 취지대로만 하신다면 정말 베스트인데 사실 실입주보다는 또 투자자가 또 워낙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불이익에 대한 간략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래서 그 불이익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들조차도 원금 상환을 안 해도 됩니다. 이 안 해도 된다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보통은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가지고 계셨을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하셔야지만 되는데
내가 내는 이자가 좀 아깝다 싶으시면 원금 상환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주택수도 안 잡히고 전매도 언제든 팔 수 있으니 그냥 작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작은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사업형 건물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랑 다르니까 꼭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불인이 분들은 또 고민하실 거예요. 부동산에 가야 될까요? 저희 같은 상담사를 만나야 될까요? 이게 되게 고민이 되실 거거든요. 굿 퀘스천. 저는 제가 상담사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대한 현장 물건을 하게 되면은 항상 부동산을 다 돌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진짜. 좀 저희보다 빠를 수는 없죠. 아니, 그 정보가 늦고 빠른다는 게 아니라 음. 지식산업센터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들 그걸 전담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음. 공인중개사를 하시는 분들은 공인중개사기 때문에 중개에 대해서만 빠삭하시고 이 물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당연해요. 월세랑 전세가 거의 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계되어 있는 곳에 가시게 되면 편한 점도 있어요. 뭐냐면 임대까지도 생각을 해주시거든요. 그렇죠. 실입주. 임대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냥 이 물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물건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는 분양 상담사, 저희 같은 상담사를 통하는 걸 더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 물건에 대해서는 빠삭하시거든요. 대신에 주변에 대한 호재라든지 이 물건지 주변 외의 정보들을 알고 싶으시면 부동산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연계된 부동산을 가셔도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연계가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뭐 부동산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도 공인중개사를 따고 이쪽 지역에서 되게 빠삭하신 분일 텐데 저희는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엄청 많이 하면서 나중에 저희 기존 안에 손님들, 실입주 손님들도 있겠지만 부동산 사장님이랑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매도 도와드려야 되고 그 지역 부동산 사장님이랑 연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상담사랑 상담도 받아보고 부동산도 한번 들려서 이 지금 지역 분위기가 어떤지도 알아보고 그 다음엔 나랑 더 잘 맞는 상담사가 누군지를 좀 더 찾아가는 게 나중에 지금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저희 채널에서 드리는 말씀이 저희가 아니어도 됩니다. 진짜 딱 자기 성향과 맞는 상담사를 찾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분들이 또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들도 계시니까 다 연계도 시켜드리고 그렇습니다. 인지세를 되게 잠깐 간과할 때가 많거든요. 인지세를 왜 내야 되지? 막 이거는 왜 가격 금액이 다르지? 이러시거든요. 계약을 10%만 그것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거 인지세. 그러니까 물건을 취득을 하실 때 취득세를 내는 것처럼 인지세도 처음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출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은행과 반반 대출에 대한 인지세를 또 냅니다. 저 최근에 전세 얻으면서 인지세 냈어요. 네. 조금이라도 뭐 전세, 월세 이런 것만 해보시면 알 텐데 아예 불인이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뭐 코인만 하시거나 주식만 하셨던 좀 영한 젊은 분들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뭐 인지세, 사업자 등록, 계약금 10%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중도금까지는 좀 기다리시고 나머지 대출은 그때 돼서 또 상황이 변이하니까 그 과정 안에 어떤 현장을 선택한다는 거, 지역을 선택한다는 거 그런 거는 관심을 갖는 지역 부동산이나 상담사나 홍보관을 찾아서 하도록 하는 걸로 모든 부동산은 주변부터의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관심을 갖고 뭘 알아야지만 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말씀들만 듣고 혹해서가 아니라 찾아보시고 영상 보시고 조언도 얻고 하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는 만큼 부동산이 보인다. 이 시리즈로 자꾸 찾아뵈야겠네요. 아, 좋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간략하게 불인이를 위한 레슨 1 정도로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정리해서 또 한번 와보죠. 알겠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